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아주 거세죠. 근로소득자들에게 조세 저항을 가져온 큰 이유가 뭘까요? 월 10,000원씩 세금 부담 늘어나는 게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느껴서겠습니까? 정부의 편의대로 적용한 연봉 3,45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을 정말 중산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들이 필요하다면 월 2, 3만 원 정도 증세한다고 한들 감당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정작 법인세나 금융거래세와 같은 혜택을 많이 보는 계층, 실제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계층은 건드리지 않고 유리지갑에서 빼내가는 꼼수가 괘씸하다는 거죠. 게다가 정작 월급쟁이의 세금 늘리면서 국회의원들은 작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 즉 입법활동비하고 특별활동비를 무려 66%가량이나 대폭 인상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이런 꼼수를 쓰는 분들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재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경비부터 줄이자고 경상경비 10%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주요 부처들의 장관 취임 후에 장관분들의 업무 추진비가 최대 8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답니다. 자, 이렇게 지출하면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급기야 오늘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런지요? 또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서 세제 개편안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하루 종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플러스 4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장중에 올랐던 폭에 비하면 조금 미진한 쪽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은 마이너스 4.68 정도를 기록을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딴 짜고 다르게 이제 거래소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코스닥 쪽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만에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한 935억 정도 사들어왔는데 네. 외국인이 한 569억, 그다음에 개인이 한 424억 팔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블랙아웃 상태에 가깝게 가는 바람에 경계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증시 관련해서 이 전력 관련된 주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일단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력을 좀 합리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능형 전력 통제장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이 또 많이 올랐고요. 또 반면에 이제 그다음에 발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SK라든가 GS라든가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ITC에서 애플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3일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대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는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서 일단 좀 소송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8월 달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증시의 업종이나 산업들이 좀 7월 달에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물론 14일 날에 이제 그 유로존 이쿼트 GDP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좋을 걸로 예상했던 일본이 오늘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예.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한 3.6%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한 2.6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그 산업생산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한 3.1% 정도 마이너스로 나타내서 네. 2개월 연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사실 뭐 미국 양적 완화 그 축소, 즉 뭐 축구 자료 자체가 9월달 시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난 주말 오바마 기자회견에서 가을에 서머스나 옐런 두 후보 중 한 명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하겠다라고 이제 그 그랬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가을이라고 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9월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죠. 가을에 만약 발표한다면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 축소 자체가 12월 달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씩 미묘하지만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쪽인 거라서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쪽 경제 지표들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주 발표했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리커창 총리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 막대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암암리에 지금 그동안 잠재적인 폭탄으로 예상이 됐던 중국 지방정부들의 어떤 부채 문제, 이런 부분, 재정적적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암암리에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중국 쪽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유럽 쪽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기대고 있는 중국 쪽도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생각보다 조금 뭐 반등세가 요란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정적인 부채, 정부 부채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로 그렇게 또 부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IMF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미국 재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적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일본은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 보게 되면 아베노믹스라는 자체의 마지막 단추는 결국은 재정 적자 해소 축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쪽에 대해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워낙 서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민감하고 정치권에서 민감하다 보니까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발표될 수치가 만약 좋게 나왔다고 친다면 9월달에 소비자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오늘 뭐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라는 얘기가 또 쏙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만약에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써서 경기 부양은 반쪽만 성공을 하고 재정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글로벌에 미칠 수 있는 후폭풍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이제는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그 G20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있죠? G20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저는 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푸틴하고의 정상회담이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 아무래도 뭐 누굽니까? 그 고던 이야기 모양인데 그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시리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예. 특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별로 급할 일이 별로 없죠. 여러 가지로 이미 뭐 자기 그렇겠네요.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 쪽이 좀 여러 가지 급해진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 경제 상황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도 약간 보이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가지고 지금 22일 날 다음 주죠. 22일 날에 잭슨홀에서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서는 비미국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나머지 나라들이 어떤 의제가 될 확률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어떤 그 보수주의적 정책들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예.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별게 없을 것 같아도 8월 달이 오히려 좀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제 계획이다 여러 가지 내정으로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바뀌는 상황들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이성철 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금융실명제 20년째라면서요. 예. 1993년 8월 12일 저녁 제 기억에 아마
한 5시인가 7시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습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저는 경제부 천연 기자였고, 천연병 기자였고,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호출을 받아서 회사로 뛰어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정말로 비밀 작전처럼 실시가 됐고, 지금은 은행에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통장을 개설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가명으로, 제가 이성철인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예. 온갖 검은 돈, 온갖 검은 거래가 다 횡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네. 당시 이제 YS 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그 이후에 IMF 위기의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비난도 받았습니다만, 금융실명제 하나만큼은 집권 초에 굉장한 경제적인 개혁 조치,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혁명적인 조치를 하던 것으로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흘러왔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실명제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차명거래 문제입니다. 그렇죠. 차명거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여는 것, 이게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실명제라는 것은 실제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지 꼭 본인 이름을 물론 취지는 본인 이름을 쓰라는 거겠지만, 네. 남의 이름도 가짜 이름은 쉽게 말하면 가명을 금지한 것이지 차명까지 금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넣어서 자기 돈을 거기다 넣어두면 이거는 현행법상 증여로 간주가 돼서 이제 증여세를 물어야 되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차명 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특히 무슨 대포 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성적인 자금들이 네. 남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제 금융실명제 20년을 지으면서 이 차명 거래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명 거래 중에는 선의의 차명 계좌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준 주택 마련 통장이라든가, 동문회. 그렇죠. 동문회나 동창회비 같은 거를 총무 명의로 계산을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전혀 탈세나 무슨 자금 은닉의 어떤 목적이 없는 그야말로 선의의 거래인데, 예. 이런 것까지 받게 되면은 금융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고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다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런 또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있었던 이 정책 토론회에서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제 김자봉 연구위원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라는 걸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해서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대안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주택마련 통장이라든가, 네. 이 동창회비, 동창회 통장 이런 것들은 탈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등록을 해서 이건 차명이라는 걸 밝혀놓고 거래를 하면은 어떤 제재를 하지 않고, 네. 반대로 악의적인 차명 계좌, 그야말로 세금 탈루라든가 비자금 형성이라든가 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 등록을 해서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에 이것이 문제가 또 발견이 되면은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선의의 차명 거래만 구제하도록 사전에 차명 계좌는 아예 등록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실명제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차명 계좌가 남 이름만 써도 일단 이름만 쓰면 괜찮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다만 거기서 이제 세금상의 문제는 남습니다. 남의 네. 이름으로 개설했으면은 남의 돈으로 이제 돈을 준 걸로 간주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증여세는 사실 현행법상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요새 5만 원권짜리가 많이 어떻게 귀해졌습니까? 아니면 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것도 금융실명제의 또 하나의 도전이랄까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거래의 투명화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이라든가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자라는 게 실명제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이 검은 지하경제 양성화, 네. 또 여러 가지 탈루 세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부의 이런 방침들이 강해지니까 아예 귀찮다, 금융거래 싫다, 내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게 싫다.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일각에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권이 처음 발행 초기만 하더라도 별로 쓰이질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5만 원권의 발행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네. 도대체 이렇게 많이 발행된 5만 원권이 다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추정컨대 아마도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자기의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아예 재산을 현금으로 쌓아두는 가정들이 꽤 부유층 사이에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약간 뭐 과장된 보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금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쨌든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거래를 투명화하고 그럼으로써 개인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키자는 건데 네. 최근 들어 5만 원권 발행이 급증되고 그 배경에는 현금을 쌓아두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네. 분명히 금융실명제 20년 또 하나의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권력기관 출신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시나 싶었더니만 다 기업체의 사회이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 최근 들어 사회이사로 이 권력기관 출신들을 뽑는 기업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국세청 우리가 3대 뭐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뭐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예. 여기 출신 사회이사들이 그 국내 주요 재벌그룹의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사회이사로 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니까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사회이사가 788명. 작년 6월 말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네. 한 10명 남짓 줄었는데 근데 이 말씀드린 3대 권력기관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사회이사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10명 남짓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사회이사는 줄고 그중에서 이 권력기관 출신들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기관 출신 사회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15%에서 16.6%로 올해 늘어났다는 건데 네. 뭐 이분들이 다 무슨 기업의 로비를 받고 무슨 뭐 방패막이가 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검찰이라든 검찰 출신 뭐 이 명망 있는 변호사들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국세청이라든가 공정거래나 역시 그쪽 출신들은 다 어쨌든 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회이사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권력기관들과 어떤 우호적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뭐 과거에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해당 기관한테 그 오비 인사, 그러니까 이 퇴직 인사들 중에 적당한 분을 하나 좀 보내주셔, 뭐 이렇게까지 비공식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글쎄요, 뭐 이건 개인의 사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네, 1부 얘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 한수소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복지국가를 떠나서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세제 개편으로 부담하는 증세 금액은 사실 부담 못할 정도의 과중한 세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제 개편 방향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재벌들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공평하게 세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그에 앞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날린 관린자들의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조금 전 들으셨지만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경제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식을 비롯한 일반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에 곽수종의 YTN 생생경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것은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곽수종의 생생경제. 자, 원점에서 다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이신 인천대 경영학과의 홍기영 교수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법 전문가들이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방향은 맞았다. 대부분 이렇게 동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방향성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방향성조차도 마저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라는 걸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우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요번에 세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점이 있으니까 한번 원점에서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요번 전문가들이 이 고소득자에게는 증세를 하고 저소득자에는 좀 배려한다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반 전문가나 일반 사람들도 그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세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나 고소득자가 증세가 실제 되느냐 이번 개편을 통해서 사실 한 예를 들면은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우리 이런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소득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하나도 증세되는 경우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향성은 맞는데 결국 문제는 뭐다 이렇게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방향성이 맞다는 거는 그냥 고소득자에 많이 세금을 부담하고 밑에는 더 적게 아니면 더 배려해 준다는 건데 이건 매번 세제 개편 때마다 있는 얘기고요. 저로서는 요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이 맞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은. 그러나 방법상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네. 따라서 이거 어떤 것이 왜 이것을 세액공제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에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세율 조정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왜곡적이고 사례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부담이 의외로 많이 느끼고 세수가 증대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로자들을 세수 확보하는 중심 타겟으로 뒀을까요, 이번에?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재원 마련한다고 그러시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 증세라는 개념을 주로 세율 인상과 세목 갭 새로운 추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수를 증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이제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한 200조 원 국세 중에서 30조 원이 비과세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30조 원 중에서도 3분의 1이 근로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요번에 그 비과세 감면 축소를 꺼내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에 관련된 것을 건드리지 않고는 이 비과세 감면 축소로 통해서 세수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마 이 근로자 부분을 건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논란 선상에 있는 연봉 수준이 3,450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되는데 중산층에 대한 이 기준 마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연평균 소득이 있고 월평균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이게 이제 3,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총 그 근로자의 급여를 인원수로 이렇게 나눠봐서 중간치를 나온 것인데 네. 사실 그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위수로 한 50% 이상을 올려서까지를 우리가 중산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대략 한 5,000 내지 5,500까지를 중산층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 지금 3,400이면 대졸 초임 수준의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그 근로자들이 이번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이것도 4인 기준으로 해야지만 하게 되면은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네. 그 단순히 세금 늘리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이 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조세 원리를 조금 수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란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수십 년간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왔던 항목을 네. 갑자기 이제 이번에 이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소득공제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우리 종족을 번성하고 이런 가족을 이게 부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라는 것인데 이번 특별공제가 이번 논란이 되는 건데 특별공제는 뭐냐면 교육비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육비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 의료비는 몸을 고쳐서 사용해야 하고 예. 또 한 거는 보험료라는 거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늘 걱정하는데 그런 보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데서도 이거를 일단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거보다 더 번 돈 예를 들면은 올해 우리가 소득공제 총 한도가 2,500만 원인데 네. 예를 들면 2,500만 원보다 더 벌면 그거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조세 원리인데 네. 이번에는 이 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일단 세율로 곱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고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조세 원리에도 상당히 이게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로 각 사례를 분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6살 이하의 어린이를 학원에 보내면 네. 1인당 한 300만 원씩
또 둘이면 6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율이 15%인 경우라고 그러면 600만 원에 15%면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600만 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액공제로 오게 되면서 세율 구조에 따라 어떻게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24%의 세율 구조가 있는 사람이 600만 원 쓴 사람이 있고 네. 15%인 사람이 600만 원 썼는데 예를 들면 24% 세율 구조에 있는 사람이 600만 원을 썼다면 이번에 세액공제액이 15%니까 대략 9%포인트가 차이 나서 9% 곱하기 600만 원, 54만 원 정도가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큰 변혁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하고 어떤 분들이 더 세금이 콱콱 물리는지 아닌지를 잘 분석하고 이거를 온 국민에게 잘 설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오해 소지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기훈 교수께서야 조세 전문학자시니까는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조세 전문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액공제는 외국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세를 매기기 위한 하나의 조세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외국에서 소득을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소득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걷어들이는 그 산출 방식을 왜 소득공제와 이렇게 짬뽕을 시켰을까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부 이제 외국 납부 세액 중에서 예. 한국에서 공제하는 의미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이제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처럼 왜 이러한 필수 경비를 다른 데서는 소득공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공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이걸 세액공제로 바꿔줬느냐? 네. 그거는 저는 당연하게 이제 세수를 한 번 더 증대해보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물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수 증대도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높은 세율을 딱 때리면 간단히 끝날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네. 이게 새 정부 출범하시면서 세율은 안 만지겠다. 세율 인상 안 하겠다. 네. 세목은 세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고정 상수를 딱 놓고 보니까 이 정책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예. 세수 증대하는 방안에서. 그러다 보면 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근로자 부분이고 근로자 부분 중에서 소득공제 부분이다 보니 아마 이것을 이번에 거론하게 된 것 같은데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아예 간단하게 솔직하게 고소득자에서 세금 많이 를 물리게 한다면 네.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예. 다시 환원하고 오히려 우리 세율이 지금 최고가 38%입니다. 예. 그다음에 8,800 넘으면 35인데 예. 그 부분을 세율에서 과표를 더 두고 예. 세율을 좀 더 중간에 넣고 또 네. 38%는 약간 올리거나 네. 이런 방법이 아마 이 고소득자에게 정말로 과세를 많이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거지 네. 지금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아주 서민층이 대한 싹 가시는 서민층이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소 기업들은 하지만 법인세나 부자들 같은 경우에 금융거래세 이런 걸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우리들한테 투자하는데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법인세나 금융소득자 등등 대기업 등에 이제 과세하겠다고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대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의 절반은 외국이 투자가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증세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과세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재산가 특히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데 더 힘써서 근로자 이외의 다른 데서 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세제 개편을 주안을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자들과 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먼저 이 노블레스 오블레츠를 한번 보여주고. 네, 먼저 그분들에게 상당히 주고. 네.
그다음에 이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솔직하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인천대 경영학과의 홍기영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경제 이야기를 조금 앞에서 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별들이 베이다허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서요? 뭡니까? 네, 그 중국의 그 베이다호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차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네. 인구는 7만 명이지만 여름철 당 원로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휴양지입니다. 네. 이곳에서 당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향후 경제 정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최근 그 지난 3일부터 당 고위층 지도자들의 동정을 전하는 소식이 끊겨졌기 때문에 5일부터 이 회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리커창 총리의 그 경제 정책인데요. 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한다든지 여러 개의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놓고서 이익 집단 간의 이해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요. 네. 또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또 사회 불안 문제를 두고 당내 그 다툼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정치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의 의사는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 부재가 당 간부들의 부패 문제, 그 오염 문제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아무래도 공산당은 공산당의 권력의 그 법적 제한을 두는 정치 체제 개혁을 이번에 논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 그 부패 혐의로 인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전 충칭시 서기 보시라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로 결정할 건가 여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그 보시라의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짱쩌민과 같은 보수파들이 자신의 흔들기를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권력 지도에 큰 변화가 이번 회의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그 베이다회에서 모였을 때에 뭐라 그래 급훈처럼 이렇게 써놓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의제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자하작고라는 그 사자성어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예. 낡은 관습이라든지 옛 습관에 얽매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그 방식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잔재인 호족제도나 일자녀 정책도 이제 시장 경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완화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그 정치 개혁과 관련된 헌법도 지금 고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하작고가 오늘의 화두로 지금 꺼내봤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보니까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기는 바닥을 쳤다고 하기보다는 안정이 됐다는 말이 더 그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네. 무역 통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감소에 따른 반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 경기 회복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네.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가 여전히 그 정체되어 있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7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면서 공급 과잉 생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경기는 여전히 완만한 L자형 경기 회복 패턴을 띠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L자형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7월 달 중국 경제 지표 놓고 보면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 구조개혁인데 이게 쉬울까요? 그거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채무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지 여러 개 산업의 그 공급 과잉 문제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주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소비 주도도 지금 현재 그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고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그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는 일자녀 정책이라든지 호족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대담한 개혁 정책을 앞으로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호족제도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녀 정책, 호족제도 이게 개혁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30년 만에 부부 한쪽이 독자일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낳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그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작년부터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30년까지는 7,700만 명이 가까이 줄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탈공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인구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동안에 그 악명이 높았던 호족 제도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의 그 650개 도시에는 3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외지인들이 도시 호족이 없이 그냥 상주 인구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취업, 사회보장,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이나 주택을 살 때도 차별 대우를 받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존의 수출이나 투자 주도에서 신용 엔진 내수 주도로 성장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같은 개혁 조치를 지금 펼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바탕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L자형 성장이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 거다. 그러면 중국 경제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까? 네.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은행의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 비율이 9.9%에 달하는데요. 이는 그 GDP의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500조 정도 때는 부실 채권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은행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부 부채를 확대시킬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순 대외 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에는 경기 부양 조치라든지 다양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아니면은 마크 파버처럼 아마 아포칼립스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요. 지금 인구 정책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제조업이 바뀌겠지만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할 화장품 이게 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인구 정책이 바뀌면서 당장 주식시장에는 부인용품이라든지 유아용품도 잘 나가고 있지만 화장품은 앞으로도 계속 그 대중국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올해만 하더라도 340억 달러로 세계 3위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들을 한국 화장품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 로레알이라든지 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 같은 시장을 우리가 뺏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안 피부에는 아시아 제품이 맞는다는 중국인들의 인식에다가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류 스타들을 적극 광고에 기용하면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 그 시장에서 매출 증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특히 SK2라든지 프랑스 화장품의 대체 화장품을 한국에서 그 저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국적 브랜드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서서히 계속 잠식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화장품 시장은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유망하고 우리나라 워낙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해서 조선이나 이런 하드웨어 상품은 좀 고전하겠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정부 보조하에 또 R&D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조선이라든지 소재 쪽에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i30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i30로, i40는 i40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 국가의 이 국민들은 국가의 발전이 이 모든 개인들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다들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 개혁안을 두고 말들도 많고 정치적인 이슈화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먼저겠죠. 정부가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 좋은 말입니다. 십시일반을 해야지 결국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행돼야 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